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는 세계적인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 한국판의 세리에 A를 담당하고 또한 토트넘의 경기 소식도 꾸준히 전하고 있는 박문수 기자와 함께 지금 2연패를 당한 토트넘의 문제가 무엇인지 긴급 진단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트넘이 이제 맨유전을 질 때까지만 해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홈 강세였는데 지금 뉴캐슬을 상대로 안방에서 2대1로 졌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저희 맨유전 때는 사실 요리스가 선방쇼를 보여줬고 근데 네. 오늘은 요리스가 호러쇼를 보여줬다고 한 줄 평 남기고 싶네요. 사실 좀 놀랐어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맨유전은 로리스 덕분에 덜 먹었다. 그랬는데 뉴캐슬전은 로리스 때문에 더 먹겠다. 두 골을 안 먹어도 될 걸 먹었다. 실제로 네. 이제 골을 먹기 전까지는 그래도 토니 선수가 슈팅도 예. 때리고 경기를 주도하는 것 같았는데 이 지금 후스쿼드닷컴을 보면 골키퍼 로리스의 이름 위에 이게 에러 표시잖아요. 그래서 평점도 5.5점이고 일부 매체는 뭐 4점 준 데도 있고 빵점 준 데도 있고 뭐 지금 뭐 장난이 아닙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전반 32분에 뉴캐슬 수비수 셰어 선수가 바로 뒷공간으로 때려 넣은 공 윌슨이 잡으려고 할 때 로리스가 뛰쳐나왔거든요. 여기서 좀 미스가 나온 거죠. 네, 여기서 미스가 나오면서 그걸 또 윌슨이 다시 한번 왼발 슈팅 연결하면서 포문을 열었죠. 그 무리하게 나온 거 아닌가요? 무리하게 나온 것도 맞고 사실 이게 VAR 판독까지 들어갔었잖아요. 그거 예. 보면 약간은 논란이 없다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리스 골키퍼가 판단을 좀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판독 결과 그 득점이 인정됐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냥 부딪혔다. 윌슨이 로리스를 막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페널티 에어의 바깥까지 나왔기 때문에 필드 플레이어처럼 취급을 받은 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로리스가 나왔으면 그쵸. 다이어가 이제 골대 안으로 치고 가서 해야 되는데 그냥 서서 보고 있다가 그냥 골을 내줬거든요. 관중인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전반 40분에 두 번째 골을 내줄 때도 이게 좀 저는 더 컸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로리스 골키퍼가 골킥을 잘못 줬잖아요. 예. 세세니어 거쳐가지고 결국 알미로한테 연결됐고 알미로 선수가 원체 드리블도 좋고 마무리도 좋았는데 그 기점이 된 게 바로 요리스 골키퍼의 그 실책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 또한 로리스 골키퍼 때문에 실점을 허용했다고 봐야겠죠. 예, 물론 롱스테프가 이 골킥을 잘 끊기도 했지만 그렇죠. 예. 안일하게 그리고 본인들의 위험 지역에서 후방 빌드업을 조금 무리하게 하다가 이렇게 전방 압박 들어가서면 차라리 롱킥 때리는 게 안전한데 그렇게 잘려서 허용을 했다. 결국에는 로리스 골키퍼의 실책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로리스가 사실은 프랑스 대표팀의 주장이자 넘버원인데 지금 이탈리아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매냥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사실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로리스 골키퍼가 프랑스 대표팀을 위해 보여준 건 상당히 많잖아요. 뭐 팀의 정신적 지주인격도 있는데 지금 폼으로 보면 사실은 그 밀란의 지난 시즌 우승 주역이죠. 매냥 선수가 저는 좀 더 낫다고 생각은 해요. 예. 실제로 밀란 같은 경우가 지난 시즌 우승할 수 있던 원동력이 원래 그 전만 해도 돈나룸마라 골키퍼였어요. 예. 이 골키퍼가 선방은 좀 잘할지 몰라도 발밑이 되게 약하거든요. 예. 반면에 매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방도 잘하고 발밑도 좋은데 이 선수가 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 부상을 잘 당해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번 월드컵도 원래는 사실 이번 주쯤 되면은 부상 복귀해가지고 실전 복귀를 치를 예정이었는데 다시 한번 부상이 재발돼가지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실력적으로 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좀 문제인 거지. 실력으로는 로리스보다 낫다. 그리고 그렇죠. 현대 축구에서는 또 이제 빌드업을 중시하다 보니까 요즘 많이 나온 얘기가 맨유의 대해야도 선방은 좋지만 스페인 대표팀에서 밀렸는데 로리스 골키퍼도 이제 선방은 좋지만 역시 앞서 보인 장면처럼 빌드업이 좀 아쉽죠? 발밑이 굉장히 아쉽고 사실 또 요리스 골키퍼가 뭐 선방은 좋긴 한데 이거 결정적일 때마다 실수를 자주 범하잖아요.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도 크로아티아한테 물론 프랑스가 4대1 이겼어도 로리스가 실책을 범하면서 크로아티아한테 한 골을 먹힌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로리스 골키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니면 도일 수도 있는 게 이 선수의 선방쇼야 같은 경우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은 간혹가다 실수도 많이 보여주고 빌드업 상황에서도 불안전한 모습 때문에 토트넘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새로운 수문장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이제 로리스가 뭐 한때는 더 좋았을 것 같지만 폼이 떨어졌고 지금 현재 기량을 봤을 때는 토트넘이 뭐 챔피언스리그의 뭐 우승을 노린다거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노린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로리스는 좀 부족하다. 약간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 실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뉴캐슬이 워낙 전방 압박이 좋은 팀인데 로리스뿐 아니라 지금 보시면 보통 수비수들은 패스 성공이 높게 나오지 않나요? 높을 수밖에 없죠. 우리 좀 전에 오늘 김민재 선수만 봐도 90% 넘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74%밖에 안 돼요. 골키퍼 같은 경우 후방에서 주는 패스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 패스 성공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선수가 빌드업 과정에서도 그렇게 좋은 선수인가는 약간 저는 물음표가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토트넘의 3백의 중심 리더가 에릭 다이어인데 74% 보통 본인의 능력보다도 훨씬 안 좋게 나왔고 산체스가 또 로메로 대신 나왔는데 77% 뭐 수비형팀 스킵도 73%니까
후방 지역의 선수들의 패성률 70%라는 거는 상대 전방 압박에 완전히 당해가지고 당연하죠. 공을 다 뺏겼다. 결국에는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건데 콘테 감독이 3백을 병력 동안 많이 썼고 많이 썼죠. 유벤투스와 인테르 밀란에서 우승도 했고 그때 후방 빌드업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콘테가 유벤투스 감독 처음에만 해도 4백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예. 두 번째 시절부터 3백으로 전환하면서 3-5-2 포메이션을 전환을 했는데 사실 지금 멤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3백이 BBBC 라인이라는 예. 부분까지 있으니까요. 예. 흔히 뭐 BBC 트리오라고 하는데 바르잘리, 보누치, 키엘리니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 라인 그대로 이탈리아 대표팀으로 가도 무방할 정도로 워낙 단단해요. 그리고 바르잘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팔레르모 시절이야 원래 잘했다가 볼프스부르크 때 되게 못했다가 유벤투스와 다시 반등한 케이스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세 선수 모두 다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보누치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빌드업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이 선수를 기점을 해가지고 공격을 많이 진행했던 것도 있고요. 뭐 사실 그 위에만 올라가도 포그바, 비달, 필로예요. 아, 패스 능력이 뭐. 기본적으로 이 세 선수도 장점이 확실하잖아요. 필러 같은 경우는 뭐 위치상 저렇게 있어도 레지스타라 해가지고 후방 플레이메이커의 교과서 같은 선수기도 하고 비다리아 워낙 활동력도 좋고 포그바도 워낙 창의적인 선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6명 그 부폰까지 총 7명의 선수가 너무 단단했기 때문에 이 팀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팀이었죠 실제로도. 실제로 지금 전술은 똑같아요. 사실은 비슷하죠, 사실. 지금 보면 투톱 썼던 게 이제 예. 요렌테와 테베스지만 뭐 다른 선수들도 사실 있었고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손캐 듀오가 나온 거고 그렇죠. 지금 소선호가 대입해 보면 포그바 자리에 뭐 이제 비수마가 나오고 벤탄쿠르, 호이비에르가 뭐 피를로 비달 역할을 하면서 지금 이제 머리 스타일도 비슷한 보누치 자리를 이제 다이어가 보는데 다이어의 능력이 보누치에게 너무 딸리고 또 미드필드 라인도 솔직히 좋고 패스에 와서싸인 피를로나 예. 뭐 천재적인 능력과 운반 능력이 있는 보그바나 뭐 잘 뛰어주면서 그렇죠. 득골도 넣을 수 있는 골도 잘 비달에다가 넣는 지금 뭐 클래스 차이가 크니까 전술이 똑같아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결국은 선수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테르 시절은 또 어땠나요? 인테르 시절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수비 라인 보면은 슈크리니아라고 바스토니하고 더브라이 선수가 있는데 뭐 예. 더브라이 선수가 같은 거다 뭐 중앙에 오는 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스토니 선수 자체가 콘테 감독이 되게 러브콜을 많이 보냈잖아요. 예. 이 선수가 뭐 수비력도 수비력인데 이 선수 또한 빌더 능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윗선에 올라가면 뭐 브로조비치하고 바렐라하고 뭐 국내 축구 팬한테도 되게 많이 유명하죠. 에릭센도 있는데 브로조비치도 뭐 어떻게 필러 정도급은 아니어도 충분히 볼백업 좋은 선수고 발라 같은 경우도 콘테 감독 만나면서 그 되게 일치월장하면서 이탈리아 내에서도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히고 있잖아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토트넘과 비교하면은 과거 유벤투스도 그렇고 인터밀란도 그렇고 미드필더라든가 수비 같은 경우는 진짜 이 팀이 훨씬 월등히 좋죠. 반면에 공격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토트넘이 손캐디오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게감은 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루카쿠나 마르티네스 뭐 이 두 선수가 충분히 또 홈캐디오만큼의 많은 골을 생산해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전술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싶어요. 물론 토트넘에서는 콘테 감독이 3-5-2보다는 3-4-3을 주로 쓰긴 했지만 그렇죠. 최근 경기는 그래도 이제 히샬리송이나 쿨루세스키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요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대로 경기가 안 나오는 건 그렇다면 역시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뭐 골키퍼 한다노비치의 뭐 빌더 능력은 좀 어떤가요? 한다노비치 같은 경우는 무난하죠. 엄청 좋다고 평가했었는데 나쁘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 요리스 골키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앞에 있는 3백 라인의 경험이나 수비력이나 뭐 노련미나 빌드업 능력 특히 바스토니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 패스를 잘 뿌려주는 선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됐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토트넘의 에메르송이지만 인터넷 하키미가 있네요. 예, 페리시는 똑같이 있지만 또 그때 페리시보다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이때만 해도 페리시 선수가 사실은 뭐 원래 윙어 자리에 있다가 약간 좀 후반기 되면서 콘테 감독 만나면 자리를 좀 옮겼어요. 그래서 막 국내에서도 막 콘테 애제다다 얘기가 막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분명 이때만 해도 뭐 루카쿠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제공권 뭐 콘테 시절이야 뭐 워낙 잘했으니까 윙백 축구가 가능했었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형태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측면으로도 빠진 유형이지만 루카쿠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도 같이 중앙지향적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페리시치가 왼쪽 윙포워드처럼 뛰어도 겹칠 일이 거의 없고 실제로 그런 역할 페리시 하키미가 윙처럼 사실 뛰라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좋은 패스를 줄 수 있는 에릭센이나 뭐 바렐라의 이성 공격도 좋고 하니까 사실은 유벤투스 시절과 인테르 시절의 성과는 결국에는 약간 좀 선수발이 아니냐. 자기 입맛에 맞는 선수가 다 있으니까 아무래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술 문제가 아니라 선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감독은 선수가 못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수에 맞춰서 평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콘테 감독의 전술이 문제냐 아니면 선수가 문제냐? 콘테 감독은 분명히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명장이 맞고 분명 지금의 토트넘을 맡는 인물도 맞죠. 사실은 토트넘이 지난 시즌 누누 체제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감독 같은 경우는 뭐 성향 자체가 물론 약간 유연성은 없진 않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쓰는 전술에다 선수를 입히지 선수들에 맞춰서 전술을 만드는 편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인터밀란 부임하자마자 루카쿠 안 주면은 뭐 되게 안 하겠다고 막 약간 땡깡 아닌 땡깡을 그래서 결국 루카쿠 선수도 데리고 왔고 이렇게 자기만의 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감독이 결과적으로 인터밀란 나가게 된 배경도 인터밀란이 그 모기업이 수능 기업이잖아요. 수능 기업 같은 경우 아무래도 자금난이 있으니까 지원을 많이 못 해주겠다니까 상호 합의안이 나온 거예요. 결국 보면은 콘테 감독 성향 자체가 자기가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 선수를 넣는 타입이지 선수들 개개인의 성향을 고려해서 전술을 짜는 감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이 뭐 유로 2016 때는 이탈리아 대표팀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토너먼트에서 굉장히 약해요. 인터밀란 같은 경우도 뭐 우승 시즌이었죠. 2022 시즌 때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꼴등했거든요. 유벤투스 감독 시절에도 뭐 토너먼트만 나가면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정확한 시즌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로파 리그에서는 거의 그 홈에서 유벤투스 홈 경기장에서 결승전이 열리긴 했는데 결국 벤피카한테 패스 때도 같은 전술로 나왔다가 똑같이 패배했거든요. 그리고 콘테 감독에 대해서 두 얼굴이 있다는 건 감독으로서 능력이야 저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 감독 성향 자체가 자신이 만든 전술에다가 그 선수를 넣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잘 통하면 괜찮을지 몰라도 안 통하면 결국은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플랜 A가 안 통할 때 다른 뭔가를 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사고의 틀이 좀 확장적이지 못하다. 사실 단적으로 비교되는 게 저는 안첼로티 감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탈리아 출신인데 안첼로티 감독은 사실 유연하게 쓰고 선수 맞춰서 전술 짜고 자신의 색깔이 뭐 뚜렷하기보다는 팀에 맞춰서 잘 끌어올려가지고 뭐 잘 쓰는 거 아닙니까? 저 안첼로티 같은 과거 AC 밀란 시절 얘기하면은 뭐 그 당시에 필로도 있었고요, 후이 코스타도 있었고 세도르프도 있었는데 세 선수 다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이잖아요. 그때 필로가 활동량이 좋으니까 후방으로 뺄 레지스트라는 전술을 만들었고 쉐도르프 선수가 약간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처음에는 후이 코스였다가 나중에는 카카로 바꾸면서 공격의 방점을 찍었죠. 뭐 레알에서도 마찬가지. 어쨌든 비니슈 살린 것도 결국은 안첼로티 감독이기 때문에 전술적 유연성이 물론 엄청나게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밀란 시절 같은 경우도 처음엔 잘 나가다 나중에는 약간 플랜 B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콘테하고 다르게 결국 선수들의 입맛에 맞는 전술을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실 이 분야에서는 이탈리아의 그 알레그리 감독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좀 위험한데 이 감독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못해요. 근데 위기 상황에 처하면 뭔가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되게 토너먼트에서도 되게 선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에 반면 콘테 감독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여러모로 좀 대비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콘테 감독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유벤투스 시절, 인테르 밀란 시절, 그리고 플러스 뭐 첼시 시절 포함해서 3-5-1을 통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냈고 그게 본인의 시그니처 전술이 됐고 토트넘에서도 잘 입혔는데 지금 이제 선수들이 조금 부진한다거나 뭐 부상이 있다거나 또 상대가 그걸 간파해서 공략할 때 해결책을 못 찾고 있다. 그게 단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전의 팀들에 비해서 선수의 퀄리티도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콘테 감독은 그래서 선수 영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영입도 하고 있고 또 했고 1월 달에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 경기를 봤을 때 토트넘의 올 시즌 사실 초반엔 좀 방밋빛이었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초반만 봐도 사실 어쨌든 결과는 냈으니까 그래도 콘테는 콘테다. 어쨌든 경기가 재미있든 재미없든 결과를 낸다 생각했는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사실 상대팀한테 간파된 것도 많잖아요. 근데 이에 따라서 감독이 뭔가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슷한 전술 계속 내세우고 있고 실제로 전술을 바꾸고 싶더라도 지금 토트넘 선수층을 고려하면 쉽게 바꿀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월드컵 전까지 토트넘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일정상의 여유가 있기는 한데 물론 스포르팅전도 있고 뭐 리버풀전도 있어도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으니까 이때라도 좀 선수들 컨디션 좀 끌어올리면서 어떻게든 경기력을 살리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스포르팅 리스본전은 이제 중요한 일전이긴 하지만 토트넘의 홈 경기고 또 이제 본머스는 그래도 이제 승격팀이니까 뭐 토트넘이 조금 이제 자신감을 좀 쌓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마르세유 리버풀과의 연속 경기가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데 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월드컵 전에 리즈와의 경기를 하는 건 리즈가 그래도 수비적으로 좀 그래도 약점이 좀 있으니까 아주 어려운 팀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뉴캐슬전의 패배가 그 본격적인 선수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데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 현실적인 목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우승권 힘들 것 같고 사실은 4위만 진입해도 뭐 성공적인 시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프리미어리그가 사실 유럽의 슈퍼리그라는 만큼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4위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16강이 좀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8강까지 가면 좋죠. 대진운만 따르면은 뭐 준결승까지도 갈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테 감독은 토너먼트에서 별로여서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카라바오컵이나 FA컵도 역시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첼시 시절에 FA컵 우승을 하긴 네. 했는데 현실적인 토트넘의 목표는 결국에 잉글랜드 자국내 컵 대회 우승 그쵸. 정도고 네.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는 뭐 본인이 말하는 대로 지금 이르다. 1월달에 선수 영입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뭐 최근에 박문수 기자와 함께 소개해드린 대로 이탈리아 리그 쪽에서의 선수들이 올 가능성들이 또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적설에 대해서도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박문수 기자와 함께 상세한 소식들 그리고 분석한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미래 손흥민 선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축구 경력이 함께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준TV는 골닷컴의 박문수 기자와 함께 토트넘의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